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정부가 오늘부터 신혼부부가 이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요. 기존 조건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자금을 흔히 디딤돌 대출이라고 그럽니다. 예. 또 전세 자금은 버팀목 대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한도가 한도와 요건 이런 게 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제 이 요건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신혼부부의 디딤돌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디딤돌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랬었군요. 예,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도 훨씬 쌉니다. 최저한 몇 프로입니까? 2.4%에서 최고 3.5%니까 일반 대출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예. 부부들이 특히 그 신랑 신부가 양쪽이 다 일을 하고 있는 워킹 부부일 경우에 예.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 합산 소득이 훌쩍 7천만 원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대목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이런 아이러니 기현상까지도 신고를 안 하거나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늦추거나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사회적 특히 뭐 우리 일가구 이주택 문제도 부부가 동시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결혼을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좀 격려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7천만 원에서 8,500으로 늘렸는데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결혼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풍토 또 아기 낳지 않는 풍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근본 지금 구조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결혼하고도 아기를 낳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출산한 부부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 방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시행한다 해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결혼을 적게 하는 문제 또는 아기를 낳지 않은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런 경고등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장에 우리 경제의 사회 경제 구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복지 자금 수요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노후의 복지를 책임지고 또 본인이 늙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갑자기 젊은 층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복지 체계가 무너지고 신용평가회사들 무디스나 S&P 같은 곳에서는요 그런 인구 구조도 국가 신용등급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 상태에서 계속 우리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앞으로 10년만 지속된다면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자금 조달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원화 가치도 폭락할 수 있는 아주 경고등이 올랐다. 그런 면에서 이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좀 늘렸는데요. 그러나 뭐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폭 늘린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난을 막기 위해서는 좀 미흡하다. 좀 더 파격적으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산부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경제가 트릴레마, 그러니까 부동산, 금리, 물가에 봉착했다 얘기하면서 부동산의 어떤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주담대 증가폭도 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더해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냐는 뭐 예상도 있고 최근에 또 추경호 부총리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정책은요, 어떤 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정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네.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는 이런 것을 흔히 경제 정책의 상충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상충 현상. 예, 지금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신혼부부들에게 대출을 늘려주면 그것 자체로는 인구 증가를 통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 동시에 또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그 또한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997년 같은 국가 부도의 우려도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항상 말하는 게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 한쪽만 올인을 했을 경우는 다른 한쪽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러는 건데 신혼 부부와 신생아 대출에 관해서는요. 이것은 지금 가계부채 걱정을 해서 신생아 대출을 확대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신생아 대출과 또 신혼부부 대출은 좀 늘려줘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총량적으로 훨씬 더 플러스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현재 가계부채가 깜빡깜빡 늘어나고 있어 지금 1,000조가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최근 5년간 평균치를 보면요. IMF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무려 16%나 늘어났어요. 5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서 우리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에 증가율이 1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세계가 고금리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금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고 그 고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이 수준에서 좀 더 높아지면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속출하고 그렇다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추경호 부총리도 앞으로의 우리 정책 우선 방향을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경호 부총리는 이 기자들과의 그 기자회견에서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에 2021년에 GDP 대비 105.8%였는데 예. 지금 10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는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정부하고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에 가팔랐었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좀 줄었다. 그것을 따질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를 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관리해갈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환 보유액 저희가 줄어들었다는 그 기사를 보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때문에 달러가 강세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물론 한 단계 정도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8위에서 9일 정도로, 8위에서 9위로. 근데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400원 상단까지 뭐 열어놔야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전망해 주시죠. 예, 외환 보유고라는 게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 하드 커런시, 네. 국제 결제가 가능한 달러, 금덩이 또는 유로화, 엔화 이런 것들의 외화의 총량인데요. 이게 최근에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뭐 줄어든 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41억 8천만 달러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누가 이것을 뭐 훔쳐가거나 누가 탕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외환 보유고 구성이 지금 달러와 엔화 또는 유로화 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총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라고 발표할 때는 달러 기준으로 발표한다고요. 예. 9월 달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로화나 엔화 가치는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줄어든 양은 매우 미미하다. 미미하다.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9월 달 들어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다.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국제 간의 그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가 든든하게 있고 계속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지만 현 상태에 이 외환 보유고가 4천억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 IMF 때 1997년에
국가 부도를 맞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마지막 날 36억 달러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4천 100배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환보유가 부족이다. 뭐 그런 공포심은 가질 필요가 없고 다만 좀 더 그 전 국민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해외여행 나가서 펑펑 돈을 쓰시는 분들 해외여행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조금 지금은 조금 네. 그 규모를 줄여주시면 좀 더 같이 예, 하는 불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LG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뉴스로도 잠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LG가 새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 지분 소송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얘기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주 쟁점망이랑 함께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LG의 LG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아주 초대형 기업입니다. 네. 이게 구인의 창업주부터 지금 4대째 구광모 회장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이제 연전에 제3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구본무 회장에게는 원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무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운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본무 회장 동생인 구본능 씨의 아들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편입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구본무 회장의 지분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그룹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고 연결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당시에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LG그룹의 발표 사항을 보면 가족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그 대부분의 지분, 3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구광모 회장에게 넘겼다. 이래서 뭐 세간에서는 지분 상속이 완벽하게 잡음 없이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예, 그랬는데.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원래 3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 예. 또 그 직계 가족인 원래 양자가 아닌 직계 딸이 2명 있습니다. 요즘은 딸 아들 상속 지분의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죠?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비율이. 1대1 같습니다. 네. 그 이분이 우리 그때 못 받은 거 이제 돌려내라.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모녀의 주장은 통상적으로 일반 합의문은 제척 기간이 지났지만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본무 회장이 그 양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다 주라라고 했다는 그 유언이 있다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구광모 회장이 다 가져가라, 거의 대부분 가져가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기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 합의거든요. 이것은 10년간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에 따라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쟁점은 정말로 유언장이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어요. 자, 어제 첫 변론이 열렸는데 유언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야, 그렇다면 세 보조가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 유언장이 없었는데 왜 합의가 있었다고 그랬느냐? 이 담당 직원 얘기는 구두로 돌아가신 선대 구본무 회장께서 구광모 회장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구두로 했고 그것을 메모지로 받아서 자기가 사인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메모지도 그 파기해버렸다. 예.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서로 메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겠네요. 유언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재판 사정만 놓고 볼 때 네. 새 모녀가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